존경하는 사당동 288번지 일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동 288번지 일대 신속통합재개발사업준비위원장 김희숙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유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신속통합기획안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전체 소유자 중 3분의 1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모든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설명의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측의 촬영 제안 요청으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이후 소식지를 통해 주요 사항을 꼼꼼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사당 사동의 미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희 준비위원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 더 살기 좋은 우리 사당 사동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업의 주요 경과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는 뒤로는 까치산, 앞으로는 남성역이 있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 동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21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1구역, 2구역으로 나누고 주민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했지만 한성타운 쪽은 5층까지, 284번지 쪽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단하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2022년 초 모아타운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우리 동네 상황에 맞지 않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2년 8월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자문을 받았던 업체 중 한 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공모 신청 마감일이 2주 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위원회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준비위원회 외 여러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종 54%라는 높은 동의율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소유주 여러분들의 열띤 지지와 응원의 덕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의 제안서를 만들어냈고 모든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동작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를 신청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소유주 여러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2022년 12월 말 우리 사당동 288번지 1원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앞서 준비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준비와 소유자 여러분들의 민원 창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2023년 1월 사당동 288번지 1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하여 소유주 여러분 누구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해
2023년 3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준비위원회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총 11명이 선정되셨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 작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고 구역 실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4월 준비위원회에서는 소유자 평형대 선호도 조사를 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선호 평형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하여 신속통합기획안을 작성 중인 업체에 전달하였으며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1차 주민참여단 공청회를 까치둥지 재생센터에서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주민참여단 위원장으로 김희수, 총무로 노재경 님이 선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시 1차 MP회의를 통해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7천 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2024년 1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가설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회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위원회의 의견과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서울시 2차 MP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준비위원회에서는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가설개안과 도로유지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여 2024년 5월 서울시 3차 MP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준비위원회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존 도로를 입체적 결정하고 단지 외곽 도로를 보행도로로 변경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24년 6월 준비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문사의 지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수권소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종상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7청 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계획했으나 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안은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7월 앞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신속통합기획안을 주민참여단에게 먼저 소개하고 동월 18일 주민 여러분께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의 주요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추가 설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설명회 주의 내용과 함께 설명회 당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상영될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다른 곳에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 번 총회도 하고 강의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쩌다 보니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 관련된 강의를 오래도록 하고 또 이런 갈등이 있는 곳에서 또 해법을 제공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토지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풀고 또 한쪽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느 쪽에는 잘 되었다는데 어느 쪽은 힘들었다는데 이런 생각이 교차하시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입주를 한 조합이 12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입주된 곳들이 이 경기가 심하게 출렁거릴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었죠. 왜 그런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주택법도 있고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 재산 증식이 공정하냐, 공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죠. 먼저 법이죠. 원형 리정.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주자가 했던 얘기죠.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고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고 도시나 건물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입장에서 보면 이 정에 해당이 되죠. 그동안 동네가 성황리에 잘 번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도 좀 새는 것 같고 또 침수도 당했고 또 이제 집이 노후화되다 보니 임대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에요. 또 불자동차가 들어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구급차 세부적까지 움직이는 것도 좀 열악하고 그럼 이게 뭔가를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죠. 정비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히 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비 사업은 목적이 있죠. 좀 전에 구청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국가 공건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동네가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보이시지는 않죠. 다 그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이 목표죠. 근데 이 목표가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용케 일치가 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런 개발을 하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와서 마음대로 선을 긋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만 지었지 도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책임을 안 졌습니다. 이러니 도시 기능이 훨씬 나빠졌죠. 그래서 이제 먼저 계획을 수립한 곳에서만 개발을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은 신통개발지역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 동네가 태어난 이후 거의 몇백 년 후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사실 때부터 30-40년 만에 온 기회예요. 그럼 이 기회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길을 하나 건너서 여기는 우리하고 개발 안 해요.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운영 정당성인데 이 얘기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에서는 여러분들의 결의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 특정인, 특정 업체, 특정 장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영 투명성입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주택촉진특별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보면 적당히 아는 사람이 와서 정비공사도 장판도 깔고 했죠. 이제는 안 돼요. 정비사업 계약은 처리 기준에 따라서 명백하게 공개 경쟁 방식으로 업체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는 공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또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회계사 정리하고 외부 회계검사 받아야 돼요. 이거 3차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돈 10원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에서 단단하게 벼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에서 가장 잘 된 것은 분배의 적정성이에요. 처음에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이 출발을 할 때 이야기가 많았죠. 입주를 몇 %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분양신청률 거의 100%예요. 그리고 입주율 지금 현재 82%예요. 그러면 2주택, 3주택 된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부득이 집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 빼고는 다 분양신청하고 입주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모든 이득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런 체계가 됐는지. 저는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 중에서 가장 잘 된 것 분배의 적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민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주고 사업 인가를 내주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이것만 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것은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 합동 방식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어떤 분이 이 동의서를 관에서 받으라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420군데가 해제됐어요. 왜? 추진 세력이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에서 신통기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50% 이상 동의를 거둬서 우리 사업 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지역 없어져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420개의 구역이 사라졌던 겁니다. 예외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동의서를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될 건데 이 내용도 뒤에서 좀 상세히 살펴보죠. 그러면 사업의 시행자라는 개념이죠. 시행자. 좀 전에 관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삼성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자라는 이 땅이 있으면 땅의 상하에 권리가 미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시행자예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 땅 위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시공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조합 방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은 개발을 하는 주체가 아주 많아요. 지금 관에서는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공동시행방도 있고 지정개발도 방식도 신탁 방식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빵을 먹는 거예요. 이 원칙이죠. 그러면 LH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LH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일단 토지 가격도 공시지가 0.86에 살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원칙 아닌가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나중에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틀을 통해서 모든 이득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할 때마다 조합 방식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이 증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세 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가 행정정비계획, 두 번째가 사업시행계획, 세 번째가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이 행정계획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비계획, 오늘 설명했었던 것은 이 정비계획은 관에서 수립해서 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의 권리가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 목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시행계획이란 이 정비계획을 관에서 수립을 해놨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쓸데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빼버려야 되겠죠. 또 잘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이 이득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축 면적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것을 종전자산으로,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에서 지어질 아파트, 집, 이것을 종자산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한 대로 이전 고시를 해줄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는 것,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 번의 행정계획에 의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이게 가끔 말썽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PT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지금은 기계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있는 대로 우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위를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계획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는 것까지, 이게 실행 단계예요. 그럼 완료 단계는 지어진 집을 여러분들이 이전 고시 시켜주는 것, 여기까지가 완료 단계예요. 그럼 지금 우리 조합 현재 우리는 이제 부지동 소유자신 분인데 우리는 정비 계획을 위반을 해서 우리 구역을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 지금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민관 합동 방식이어서 관에서는 사업을 진행할수록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도시비 주마에 정해져 있더라.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 동네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라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이건 공법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도 관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것들을 관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민사소송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민사소송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주택촉진특별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지역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죠.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뒤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동의서를 내주셔야 정비구역도 수립을 하게 되고 조합도 설립을 해요. 근데 이제 동의서를 내는 것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혼돈을 가지는 것이,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아요.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동의서를 낸다는 것이 매도계약에 해당이 되고 재산권 행사 불가합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동의서란 행정적으로 내가 이 개발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참여 의사에 불과해요. 재산권 행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도 지역주택조합은 대행사, 시행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죠. 또 이런 복잡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서는 법 자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전체 조합원을 재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결정이 고시가 되고 나면 누구나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내 집을 일단 팔아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분양권을 받아요. 그리고 분양권은 대물변제 예약으로 받아가는 것이 이제 분양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예민한 부분이 또 비용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신통기획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볼 때 정비구역 동의서 받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 통상 1년 후 사업시행인가 1년 후 관리처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착공이 이루어질 텐데 착공은 1개월당 1층 올라가요. 그러면 준공돼요.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것, 이 법인, 조합이 설립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조합이 된다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 법인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란 특허로서 건설 사업자로 의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이 되면 시공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음에 누가 우리 동네에 시공사로 올지 모르는데 그 시공사는 여러분들이 하청을 주는 거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행정적인 결정 권한은 50%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이게 조합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 내용도 행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비해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는 50% 토지 승낙을 받아야 조합 모집이 끝나야 조합은 모집이 되죠. 그리고 토지 승낙서 80%를 받아야 창립총회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서 지구단위 계획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관에서 정부가 결정해줬어요. 우리는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통 4, 5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걸린 다음에 사업계획 접수를 할 때 95%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땅값이 올라서 지주택이 아주 곤란한 거죠. 그럼 이것은 가치의 선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위주 환경정비법이 훨씬 안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돈에 대해서 보죠. 정비사업은 보시다시피 정비구역 결정이 되고 나면 PM사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를 받아요.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로부터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를 받습니다. 차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허그보증으로 사업비를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 돈으로 집을 다 짓고 입주할 때 정산합니다. 이게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자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이 지금 현재 4,000개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비사업 조합 4,000개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벽돌 쌓기를 해야 되죠.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살림이 쪼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완성해놓고 보면 이 그래프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업 마치고 나서 조합원들한테 배분해야 될 이득금입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끝까지 돈을 내면서 입주하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이런 결과가 되는 이유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원 분양은 원가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가란 여러분들 토지가액의 건축비와 사업비와 기타 운영비를 합해서 여기까지가 조합원들 분양가예요. 조합원 분양가, 원가 분양이에요. 반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는 대행사와 시공사 이득금이 맨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건축비 사업비 운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얘기 듣죠? 우리 동네 인근에서 분담금 7억 나왔다고.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양가는 어떤 가격이라고요? 원가 분양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지금 화랑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증식은 어떠는지 보죠. 좀 전에 여러 차례 사업비와 분담금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도시민주환경정비법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이걸 고지할 의무를 남겨놨어요. 적당히 못해요. 그리고 그게 도시위주환경정비법 잘 아시는 분 뒤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만일에 이 사업비 고지를 하는데 과장해서 조합원들한테 고지를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합니다. 똑바로 하라. 똑바로. 속이지 말고.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에 대해서 정비구역 결정 고시할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조합 설립 동의하게 되면 여러분 5가지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지어질 전체 건축 면적, 여기를 전체 철거하고 신축할 비용, 세 번째는 이 비용 분담자, 네 번째는 이 분양권을 받아갈 사람, 5번째 정관. 이게 조합 설립 동의서에 들어있어요. 이때 2번째 내용, 계략적인 분담금을 또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건축 면적이 확정이 되는데 이제 분양 신청 하셔야죠. 이때 되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있는 면적을 대표로 분양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계략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는 공부상 평가, 여기는 추정 분담금, 여기는 건축 면적만을 가지고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근데 관리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이고 이득이 얼마입니다 알려드릴 텐데 이때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고지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누가 하는데 언제 하는데 궁금하시죠?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감정평가는 이렇게 여러 차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받으려고 해요. 이때 탁상감정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고지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서 이때도 탁상감정이에요. 또 한번 고지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국공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사업시 인가를 받고 나면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관리 처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서 팔집, 다시 말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은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분양받지 않는 사람을 위한 청산자 평가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법인세의 절감 목적으로 법인세 산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이 평가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혼자 꽁하니 알고 있고 그럼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 평가를 진행할 때도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부동산 가격 보시면 감정평가라는 부분질 추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흔히들 이 평가를 하고 나면 조합장이 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가사가 해요. 감정평가사가. 그리고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데 2개 이상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알려드려요. 하나만 하면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법은 토지건물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100% 여기 있는 조합원들을 입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감정평가를 할 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가격이 이만하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25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새 집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이득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나눠주리잖아요.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키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아니면 몸무게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약 340명 되시는 분을 감정평가를 쭉 해서 가격이 가장 많은 분부터 적은 분까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나온 이득금을 우리 동네 전체 재산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 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득금 분배의 기준, 이주비 분배의 기준, 분담금 분배의 기준이 되죠. 좀 전에 한 번이 이주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금융 정책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의 60%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예요. 이주비를 드리는 건.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금액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법 타당만 수용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은 4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사가 내 땅을 30평밖에 평가를 안 해줬다. 이의 신청해야죠. 그럼 다 받아줘요. 그렇게 해서 모두 보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는 가격이 아주 많아요. 부동산에는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몸담아서 살고 있던 내 집 살기 편하죠. 내 집 얼마에 팔게 이 호가입니다. 이 가격으로 판매되지는 않죠. 그 다음이 시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역 뉴욕조가 뒤편 한 평에 5억 이거 시세가예요. 판매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가격이라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예요. 이게 감정평가는 목적 가격이죠.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감정평가는 원주민 100% 정착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목적 가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이키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본점에서 내 평가를 하게 되면 뭐 장려금, 후원금, 지원금 이런 명분으로 금액평가가 높아요. 그런데 똑같은 부동산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면 짜들어지게 나옵니다. 왜? 빚못 갚을까봐. 그래서 감정평가는 왜 평가를 하는가에 따른 그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요.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는 원주민 100%의 정착이 목표이고 공정한 배분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해진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 오늘 다 잊어줘줬습니다.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합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총 수입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분양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또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면 이득금이 돼요. 근데 총 사업비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시공사도 안 뽑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180개나 되는 업체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업체 뽑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종전자산 평가를 다 해야 이걸 가지고 비례율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비례율과 총수입과 총분담금 이런 내용을 지금은 발표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해드리는 내용은 추정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와 같은 형태의 땅에 우리 동네의 소유만큼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 정도 되었다라는 통계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옛날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리 관계는 가격에서 가격으로, 권리에서 권리로 평행 이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상가면 상가로 권리가 이동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100원이었으면 내 새 집에 100원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권리 변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부터 구체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이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새 아파트가 우리가 120원짜리도 짓고 100원짜리도 짓고 80원짜리도 지어요. 근데 나는 이제 손자 며느리랑 함께 살아야 돼서 큰 집 필요해. 그러면 나는 100원이지만 큰 집 줘. 그러면 20원 더 내야죠. 근데 나는 내가 가진 집만큼 갖게. 그러면 이대로 가시고, 나는 이제 두 노인만 살아야 되는데 작은 집도 괜찮아. 그러면 20원은 돌려드려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뺏어갔다 뺏겠다, 이거 수확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합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가 또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저렴한 분양가죠. 일반 분양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선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조합은 여러분에게는 특혜 품목이 많이 있어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나는 조합원에게 이런 특혜 품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일반 분양보다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 거 물건을 사고 싶은 겁니다. 팔지 마세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도 반적이 나죠.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또 개발 이득금, 뒤에서 보겠지만 이 이득금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분배하도록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현재 정비구역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 주판 잘 놓는 분이 우리 동네 조합원 분양가 얼마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 가격 우리 거 아니에요. 조합 설립 때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네옴티프 성장 그래프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는 전제에서 표기를 해드린 것이고, 이때가 되면 가격이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 가격도 좀 더 지켜봐야 되죠.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될 때 여러분 가격이 한 번 더 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 처분할 때 결정이 되는데, 이게 최종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격으로 입주를 해요. 입주는 언제 합니까? 여기서 착공하고 준공 여기에요. 그럼 가격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여러분의 개발 이득금이에요. 이걸 정부에서도 압니다. 이게 개발 이득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각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정비구역 결정 고시, 여러분이 50% 이상 동의를 거둬서 정비구역 입안서를 쓰고 나서 정비구역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동네 가격 가파르게 올라요. 후끈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인가를 받을까는 마대기에 가다가 사업 시에 인가를 받고 나서 분양 신청할 때가 되면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요. 그 이유는 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되었다는 것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위험성이 해지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서울 지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준공될 때가 2.5배 올라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어요. 똑같아요. 2.5배예요. 부산도 2.5배, 대구도 2.5배, 광주도 2.5배, 다 2.5배예요. 비슷해요. 그러면 새 집이 지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그러면 정부는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 거두려고 이 정비 사업에 사업 시행 인가 날 때부터 이 사업 시행 인가 도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산이 각각 다르죠. 그러면 녹색으로 되어 있던 이분은 나중에 집이 완성되면 이게 이분의 이득금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만큼 이득금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더라. 자, 여기서 이 얘기를 들을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지금 천천히 뒤늦게 뒤따라가는 조합인데, 먼저 사업을 진행했었던 서울 깍쟁이들을 봤더니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2주를 나가는데 통상 2주 대책비로 감정평가 금액의 60%의 경우에 따라서 알파를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사를 가시는데 2주를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집과 비슷한 집을 하나 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나오면 집에 가서 살고 계시다가 집이 다 지어져서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 선택하든 둘 다 보유를 하든 이때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재테크를 해요. 이것도 정부에서 알아요 이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사업을 누가 끌고 간다가 아니고 나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걸 생각할 때가 됐어요. 지금 이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온 겁니다. 할 때 이 사업을 누가 끌고 간다가 아니고 나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걸 생각할 때가 됐어요. 지금 이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온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형 독립시행 방식이죠. 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법입니다. 동의서에 관련된 부분이죠. 독립자치형 독립시행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업의 행정적인 것은 관에서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동의서로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행정상 사업 참여 의사 표시입니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 외에 재산행위에 제한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지금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은 지금 관에서 정비 기본계획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정비계획서를 써주세요 라고 50% 동의를 거둬야 출발이 돼요. 이거 안 하면 출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서 내셔야 됩니다. 이걸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야 될 것은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75% 이상을 내주시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도시비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린다면 재건축 지역 같은 곳에 가서 정비계 결정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동의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빨리 진행된 것을 보았던 곳은 8일 걸렸어요. 그 조합 단지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줄 서서 동의서 내고 동의서 딱 끝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 남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비구역 위반 동의서를 걷는데 이 정비구역이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행정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은 사업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우리 동네 밖에는 이 사업 안 해요. 여러분만 해요. 그리고 정비사업은 기초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초적인 청사진을 그려드렸고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평형대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셨어요. 앙케이트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평대를 선호하세요? 이걸 앙케이트를 해서 이걸 취합을 해서 사업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안점. 적은 평형을 많이 지으면 세대수가 많아질 것이고 큰 평형대가 많아지면 세대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된 계획이고 사업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동의서이더라. 그러면 좀 전에 설명회 처음 시작할 때 박원순 시장 시절 420곳이 해지되었던 것은 사업 주체가 없어져서 해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해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되면은 도시비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8가지의 행위 제한이 이루어져요. 신축, 개축, 대수선 뭐 이런 것들 8가지 행위를 못하게 해놨어요. 왜? 어차피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새로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을 하셔서 정비구역 위반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조합설립 동의서예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정해진 바에 따라서 동의서를 내시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표준 양식이 있고 조합설립이 된다는 것은 입법상 법인이 되었다는 것,
조합 설립 인가란 특허로서 건설 사업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조합은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창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조합입니다. 근데 이 조합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출발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출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의서를 거둬봤더니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안 내는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죠. 그래서 누가 어떤 핑계를 대는지 웃으면서 한번 볼까요? 순수파. 동의서를 내면 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정비사업에서는 행정적인 신고일 뿐 재산행위와는 아무 무관하더라. 재산행위 무관해요. 그래서 사고파는 거 자유롭습니다. 다음에 나의 살던 고향은 문만 열면 철수 아버지 눈에 보이고 또 뒷문만 열면 영희 엄마 보여요. 살기 편했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던 것이 좋은 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민간 합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발전하는 겁니다. 동작구 변환을 시도하고 국가 100년대계 사업을 여러 번 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아스 실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됨으로써 우선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편해요. 여러분이 살기가 편해요. 그러면 뒤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누가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번듯이 지어지고 나서 누가 와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눈썹 휘날리게 올 겁니다. 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후세까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할 때가 되었다는 것. 예,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예. 자, 내 평가만 많이 해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분배를 목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는 것. 여러분 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무소음 건설사. 이제 과거 주택촉진특별법 때 지분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공사가 80, 조합은 20밖에 이득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원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사 이득금 안 줘요. 원가 분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시행사로서 집을 지는 것이고 시공사는 목수에 불과합니다. 공사비만 청구하는 거예요. 시공건설사는 도급자입니다. 자, 그런데 또 걱정하는 거 있어요. 이 무소음 건설사가 좀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시공사들이 멋대로 공사비를 올려간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명백히 정리를 했어요. 정비구역 결정된 내용대로 입찰 제안서를 넣어라. 그런데 대안 설계를 제안할 수도 있다. 단 대안 설계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것은 네가 부담해. 조합원한테 청구하지 마. 이걸 넣어놔서 혁신 설계는 없어요. 그리고 원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맨 나중에 내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이건 할 일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먼저 또 언제가 해야 되려면 당장에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도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시민주환경정비법에서는 착공보증과 분양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허그에서 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정비사업하면서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입주해요. 다음에 나도 끼워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사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소통하는 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조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시 다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정비사업위원회에 없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조합 설립도 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 옛날에 재미 좀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알바기는 없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정비사업에서 또 적은 이쪽 규정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와 숲 중에서 우리는 숲을 보고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도덕적인 얘기는 좀 빼고 비난하는 건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의 애칭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왜? 자, 기술력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시공사나 설계사 등 각종 전문가들이 자금력은 금융사와 시공에서 보증으로
그리고 경영은 PM사와 변호사에게서 지업 집행부가 경영을 해요. 그래서 시공건설사들은 이 정비사업을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속도감도 있고 그리고 또 비용도 여러 번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신 아파트 트렌드에 대해서 빨리 살펴보죠. 요즘 호텔보다 좋아진 것이 아파트죠. 요즘 여러분들이 아파트 그림들 많이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로 동남향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갈 것이고 또 휴게공간, 외부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준비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경사진 것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나 또는 복층 구조, 또 발코니 특화 이런 것을 만들어 넣기 아주 좋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도 휴식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간격을 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4층, 7층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 동수를 뺨으로써 이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잘 갖춰졌죠. 그래서 요즘은 이 아파트 단지에 들으면 완스톱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 아파트 트렌드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키드 카페도 있고 맘 카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극장까지 들여놓는 곳이 있어요. 한 40석 정도.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별도로 만드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장도 놓는 경우 있는데 여기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참고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층에 요즘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층의 전망이 가장 좋은 것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페로 사용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운동시설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헬스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머도 있고 또 골프장 당연히 있고 이런 것들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향후 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제가 듣기로 정비사업위원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조합 창립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2주, 3주 내에 좀 끝내시고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10월달경에 한번 매듭을 내고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냈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셔서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 단계로서 지금 우리는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와 이것이 매듭이 짓고 나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공동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장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보았더니 행정청으로부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물 들을 때 노젓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가요.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제 여러 번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설명회를 약 7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40분 만에 이야기를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회는 예측컨대 추정 분담금이 여러분에게 고지가 되면 이 설명회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그런 분양가치 지정이라든지 그러는 거는 누가 하는 거, 조합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사가 하는 건가요? 만약 이분양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조합 측에서 또 다 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조합은 여러분의 분양가는 원가 분양이라고 했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이제 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기본적으로 500m 범위 내에 얼마나 팔렸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때는 허그에서 여기는 얼마에 팔기로 하자. 이런 것을 유리창을 좀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착공을 할 때쯤 되면 일반 분양을 함께 진행을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사업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우리 분양가 얼마에 받을까?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큰일이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분양이 안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서 미분양이 된 부분이 발생될 것이 걱정이 된다면 저라면 시공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 기간 동안에 분양이 되지 않은 남은 물건에 관련해서는 공사비를 분양분로 가져가기로 한다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사와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합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방법을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집에 대한 감정평가 언제 한다고 했죠?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금융당국에서는 이주비를 내줄 때 감정평가 금액의 60%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혹시 원래 물건이 조그만하거나 또는 우리 집에 세입자가 4명이나 있다거나 또는 내가 다른 은행에 담보가 있다거나 그럼 이거 갖고 나면 내가 이사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이사 나가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조합에서는 그런 돈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주 내에서 일단은 법에서 정한 이주비 지출, 그 이주비 분배에 관련된 비용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조합 사업이 좀 더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면 또 기회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제 일반적 생각으로는요. 예. 좀 아까 이제 평형수를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주시고 뭐단 예잖아요. 어디까지나 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어찌됐든 뭐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 단지로서 이제 뭐 어쨌든 가치 상승을 하고 그러려면 조금 이 중대형 평수도 거기에 이제 같이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밸런스가 맞고 중대형 평수가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조합원 중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냥 두 노인네만 사니까 조금만 더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케이트를 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착공도서가 나오기 전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33평형일 대부분이 원한다. 그렇게 지어야죠.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나 설계를 했었던 담당 설계 건축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체 건축 면적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평형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예, 어느 분이실까요? 예. 예, 들어옵니다. 예, 들어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 땅에 분명하면 그 땅 평가에 포함시켜요.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 현황 도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고 내 땅이에요. 그러면 혹시 토지 사용료 받고 계시나요? 안 받고 있으면 거의 대지에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평가 금액이 뚝 떨어져요. 예, 받지 마세요. 예, 구청에 신청을 하면 그 사용료는 드리는데 아주 적어요. 예, 평가 금액이 훨씬 좋습니다. 예, 안 받는 게 저라면 안 받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오늘 좀 원래는 좀 차분하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 저도 말이 좀 빨랐고 또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서도 좀 생략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섭섭합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셔서 마감 매듭 짓는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고 많으실 거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업 내용 이 설명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편집해서 링크할 수 있도록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